외를 잡아오거나 공이 있으면 벼슬을 줄 것이다. 특히 천민의 경우에는 신분 상승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면처법을 발휘하게 되면서 천민들이 의병에 많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룡 선생은 군사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천민들과 양반들은 군역을 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고군을 편성해서 양반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도 단행하게 됩니다. 유성룡의 리더십 그 첫 번째는 지략입니다. 유성룡 선생이 이순신 장군에게 선물해줬던 증손전수방약, 이 책을 보고 이순신 장군은 망고에 복이 드문 책이다 라고 극찬을 했었죠. 그처럼 유성룡 선생은 병법에 굉장히 능한 인물이었고 평야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유성룡 선생의 결정적인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명나라가 평야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 벽제관으로 향하던 중 임진강을 건너야 했었는데 그 임진강을 건널 배도 없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남하를 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그러자 유성룡 선생이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나라에는 널린 것이 칡이죠. 칡넝쿨을 꼬아서 단단한 동아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들을 비틀어서 꼽아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던 거죠. 정확하게는 다리라기보다는 부교인데요. 이렇게 부교를 만들어서 명나라 군대가 남쪽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지를 발휘했던 것 역시도 유성룡 선생이었습니다. 유성룡 선생의 두 번째 리더십은 개혁입니다. 유성룡 선생은 명나라가 일본과 비밀리에 강화회담을 추진하고 더 이상 전쟁을 할 의사가 없자 독자적으로 일본에 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죠. 전쟁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10가지 조목을 주장합니다. 앞수레가 부서진 줄 알면서도 바퀴를 고칠 줄 모른다면 뒤집히고 부서진다. 필요하다면 개혁을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적이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4, 5일 전에 미리 적의 상황을 예측하고 수백 리 바깥에서 적의 움직임을 미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야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선 일본의 조총부대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도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훈련도감이에요. 조총을 쓰는 군사, 창이나 칼을 쓰는 군사, 활을 쏘는 군사, 이렇게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도감에서 훈련할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죠. 군사들을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모집을 하고 이들을 직업군인으로 봉급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포와 무기를 제작하는데 또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거는 뒤편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를 잡아오거나 공이 있으면 벼슬을 줄 것이다. 특히 천민의 경우에는 신분 상승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면처법을 발휘하게 되면서 천민들이 의병에 많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룡 선생은 군사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천민들과 양반들은 군역을 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고군을 편성해서 양반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도 단행하게 됩니다. 장미법이라 그래서 곡물을 현물이 아닌 쌀로 내도록 하게 하고요. 토지의 양에 따라서 차등 있게 내게끔 했습니다. 이 장미법 이때 시행이 되었다가 전란이 끝나고 난 이후 없어졌습니다. 후에 대동법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생산해서 식량과 바꾸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나라 바깥으로는 중국과 금지되어 있던 사무역을 일부 허용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조선의 무명에 열광했습니다. 조선의 무명을 사가지고 가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조선과 거래하게 된 거죠. 이런 개혁들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확보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해안입니다. 유성룡 선생은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을 청거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서 그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묵과에 오른 지 10년이 되도록 승진되지 않았다가 비로소 정읍 현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벼슬도 거치지 않았고 전라자수사를 맡을 정도로 경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고 추천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통신사로 다녀왔던 김성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결국 김성일은 귀양 보내졌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아야 됩니다.
전하의 뜻을 잘 받들어 초유사의 업무를 잘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준다면 김성일은 분명 그 능력을 10분 발휘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조를 설득해서 유배 보내졌던 김성일을 다시 불러서 경상도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국왕의 특사, 초유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김성일은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다독이고 경상도 지역에서 많은 의병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약이 필요했습니다.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본의 편에 섰다고 감옥에 갇혀서 곧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 대풍손을 설득해서 그에게 화약 제조를 맡기게 되죠. 대풍손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엄청난 화약을 제조해서 화약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선조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나를 어루만져주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니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느냐 하고 많은 백성들이 일본의 첩자가 되거나 일본의 편에 섰습니다. 일본의 편에 선 첩자들을 가려서 그들을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일본의 첩자가 되는 백성들이 없도록 근절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첩자가 되었다가 반성하는 백성들, 혹은 밀란을 일으켰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백성들, 그들을 모두 이렇게 용서해주고 군량미를 보급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게 되죠. 이렇게 민심을 다시 다독이는 역할들을 유성룡 선생이 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대명국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귀국 곧 조선이 성구가 되어 정명가도, 명을 정벌하는 데 조선이 함께하자라는 이 국서를 명나라에 보내지 말자, 명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라고 반대하는 동인들 틈에서 같은 동인이었지만 유성룡 선생은 명에 알려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러한 솔직한 그의 외교가 실제로 명과 조선 사이에 얽힌 문제들을 푸는데 중요한 실타래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원군을 이끌고 온 이여송은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나라 장수들을 상대로 유연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외교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유성룡 선생이 맡은 역할이 막중하고 많은 책임이 주어지다 보니 유성룡 선생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았죠. 그때마다 여러 차례 유성룡 선생이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거침없이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결단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와중에 유성룡 선생이 발휘했던 그의 리더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가 해야 될 역할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남긴 기록, 징비록입니다. 전쟁이 끝나가던 1598년 유성룡 선생은 반대 세력에게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의 명분은 주화 5국의 죄인이다. 일본과 강화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는 탄핵을 당하게 되죠. 그가 사직상소를 올리자 선조는 그를 파직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명나라 장수 중에 울산성 전투에서 크게 패퇴하게 되면서 명나라로부터 소환된 장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 장수를 변호해 주려고 사신을 명나라로 파견하고자 했는데 오히려 명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조선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죠. 명나라에서도 정치적인 내분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선조가 유성룡 선생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유성룡 선생은 그걸 거절했던 거죠. 왜냐하면 명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분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주대첩에서 승기를 잡았고 여세를 몰아서 외적을 상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였죠. 그런 태도에 선조가 못마땅히 여겼던 거죠. 그러자 반대 세력의 탄핵에 선조 역시도 유성룡 선생을 파직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몇몇 신하들은 유성룡 선생의 파직에 반대했었습니다. 이원익은 지금 정승을 택하는데 누구를 택해도 유성룡을 대신할 순 없다 라고 반대를 했고요. 이항복, 이덕형 역시도 서해는 장점이 너무나 많고 그 가치가 높아 어떤 하나를 거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재이다, 이렇게 항변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룡 선생은 파직되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날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위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헤쳐나가던 두 사람이 한 날 한 사람은 죽음을 맞고 한 사람은 파직되었던 것이죠.
유성룡 선생의 대통령인데요. 이 대통령은 지금의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통령에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적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날에 직접 화살과 돌을 무릅쓰자 부장들이 간언하여 만류하며 대장께서 스스로 가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듣지 않고 직접 출전해 전쟁을 독려하다가 이윽고 날아온 탄환을 맞고 전사했다.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백전노장 이 장군은 한 손으로 하늘 절반을 지탱했네. 맹렬한 불길로 풍신수길 같은 외적의 마음을 다 태웠네. 공은 컸지만 모함과 시샘의 틀을 피하지 못하여 목숨을 깃털처럼 여겼으니 무엇이 아까웠으리. 이렇듯 이순신 장군이 하늘의 절반을 지탱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유성룡 선생이 지탱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파직된 유성룡 선생은 안동으로 돌아와 옥연정사에서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징비록을 집필했던 거죠. 징비록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시기에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어 일으키지도 못했으니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비록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마는 그래도 훗날의 경계가 되겠기에 상세히 기록하여 둔다. 유성룡 선생은 7년의 전란을 극복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전란을 잊지 않도록 후세에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징비록을 저술했던 거죠.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대비했던 겁니다. 누가 이처럼 전쟁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을까요?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은 방대한 기록입니다. 그 속에는 당시 조정의 상황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룡 선생이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모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중요한 기밀 문서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징비록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모두 저술되어 있고요. 그 당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참상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신립장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원래 신립은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계략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장수가 군사를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백성들의 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안의 백성들은 백에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모두 굶주리고 병들어 있어 얼굴빛이 귀신 같았다. 날씨마저 더워서 죽은 사람과 죽은 말 썩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코를 막지 않고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그렇게 그는 전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막중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징비록을 저술했던 겁니다. 파직당한 그에게 선조가 다시 관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성룡 선생은 응하지 않았죠. 이후 유성룡 선생에게 호성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성룡 선생은 그 공신록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86명이 호성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등 호성공신이 아니라 2등 호성공신이었습니다. 공신으로 책봉되면서 조정에서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화공을 보냈지만 역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은 공신에 책봉될 만한 공이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이죠. 유성룡 선생은 66세의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북쪽을 향하여 정자하고 편안하게 서거하였습니다. 끝까지 임금에 대한 충을 보여주며 눈을 감았죠.